잘생긴 선비에게 시집을 간다며 기고만장하던 언니는 친동생을 짐덩이 취급하며 거지 선비에게 떠넘기고 살 것 같다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안진뱅이 처지의 거지 집 구석에서 평생 눈물이나 흘리라며 조롱을 퍼부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결코 악한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해 보였던 언니의 남편은 가산을 탕진한 노름꾼이었음이 밝혀졌고, 동생이 데려간 거지 선비는 어사화가 꽂힌 관모를 쓰고 당당히 나타났습니다. 뒤바뀐 두 자매의 운명,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담 책방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진사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정화는 비단처럼 고운 외모를 가졌으나 심보는 뒤틀린 심술쟁이였고, 둘째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이자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정화는 동생을 동정하기는커녕 자신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정화는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소희에게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오라 윽박질렀습니다. 소희는 마른 몸을 이끌고 바닥을 기며 물동이를 이고 왔으나 정화는 물이 차갑지 않다며 동생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습니다. 소희의 무릎에는 피딱지가 가실 날이 없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늘 서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희는 언니의 옷을 빨고 방을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화는 그런 소희를 보며 너 같은 건 우리 가문의 수치라며 발길질을 서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가문의 해묵은 약조 때문에 이진사 댁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한때 명문가였으나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심윤겸 선비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느라 혼기가 훌쩍 진한 노총각이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정화는 혼절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의 기물들을 내던졌습니다. 내 미모가 어떤데 그런 절름발이 거지에게 시집을 간단 말이냐. 정화는 아버님께 매달려 통곡을 하다가 문득 마당에서 빨래를 짜던 소희를 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화는 계모 조씨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아주 기괴하고도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 대신 절름발이인 저 안진뱅이 동생을 가마에 태워 보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은 것입니다. 정화는 소희를 대신 가마에 태워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걷지도 못하는 년이니 절름발이 남편을 만나도 제 처지에 딱 맞지 않겠냐며 깔깔거렸습니다. 조씨 부인 역시 자신의 친딸인 정화가 고생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이 음모에 동참했습니다. 이진사는 가문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만류했지만 두 여인의 드센 기세와 통곡에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정화는 소희에게 평소 주지도 않던 새 옷을 내어주며 가식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언니가 너를 위해 아주 귀한 곳으로 시집을 보내주마. 착한 소희는 언니의 검은 속셈도 모른 채 처음 보는 고운 옷에 감동하여 소리 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혼례 당일 새벽, 마을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정화는 소희의 얼굴에 두꺼운 분칠을 하고 화려한 족두리를 씌워 얼굴을 철저히 가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아야 복이 온다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소희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진뱅이 처자가 팔려 가듯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담벼락 뒤에 숨어 드디어 짐덩이를 치웠다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가마를 보며 정화는 자신의 앞날에 오직 부귀영화만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판서댁의 화려한 안방마님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지요. 가마는 덜컹거리며 험한 산길을 지나 이름 모를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소희는 가마 안에서 두려움에 떨며 신령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록 다리는 못 쓰고 말은 못해도 자신을 데려가는 이가 부디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가마가 도착한 곳은 정화가 생각하던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아니었습니다. 울창한 대숲 사이에 숨겨진 기이할 정도로 정갈하고 기품 있는 기와집이었지요. 가마 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었으나 걸음걸이가 다소 서툰 한 남자의 손이 소희에게 건네졌습니다. 소희의 손을 잡은 그 손은 거칠었지만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막힌 인연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희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림 같은 한옥이었습니다. 정화가 예상했던 초라한 초가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로는 아담한 연못이 있고 그 주위로는 대나무 숲이 바람에 흔들리며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눈은 휘둥그레졌지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였기에 차마 걸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소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새로운 서방이 될 심윤겸 선비였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습니다. 소희는 수줍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언니에게 맞아 생긴 상처투성이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윤겸 선비는 소희를 부드럽게 안아 올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선비는 정갈하게 정돈된 방에 소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집의 주인이자 오늘부터 부인께서 의지하실 서방 심윤겸이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더듬거렸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심윤겸 선비는 소희의 아픈 다리를 치료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는 귀한 약재를 구해 직접 약을 다려 먹이고 정성껏 주무르며 소희의 다리가 굳지 않도록 돌보았습니다. 소희는 그런 그의 지극정성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배우고 바느질을 하며 선비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한편 판서댁으로 시집간 정화는 꿈에 그리던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비단옷과 값비싼 놀이개, 맛있는 음식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화의 남편은 겉보기와 달리 노름에 미친 망난이었습니다. 매일 밤 기생집을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했고 술에 취하면 정화에게 손찌검을 일삼았습니다. 정화는 얼굴에 멍이 가실 날이 없었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에는 점차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정화를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복을 못 물어왔다며 구박했습니다. 정화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싯을 적시며 후회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만 보고 속아 넘어간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마치 독이 든 꽃과 같았습니다.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골마 터져 죽어가는 독초 말입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심윤겸 선비는 소희의 지극정성 덕분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 대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도포를 벗고 푸른색 관복을 입은 채 늠름한 모습으로 그 미환양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안진뱅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옆을 지키며 그림자처럼 보필하는 그녀의 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어사 대감이 된 심윤겸 선비는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해결하고 부패한 관리들을 척결하며 명성을 드높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천대했던 자들에게는 따끔한 경고를 그대,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소.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어사 대감이 자신이 버렸던 절름발이 거지 선비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 정화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사 대감은 싸늘한 표정으로 정화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그대는 탐욕으로 가득 찬 죄를 지었으니 이제 그 업보를 돌려받을 때가 된 것이오. 어사 대감 부인이 된 소희의 일상은 평온하고도 행복했습니다. 심윤겸은 안진뱅이 아내를 위해 다정하게 그녀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직접 만든 목발을 선물하여 소희가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소희는 서방의 따뜻한 사랑 덕분에 서서히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뱉은 말은 서방님, 사랑합니다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심윤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정화의 마음은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거지가 되어 구걸하면서도 소희가 누리는 부귀영화를 질투했습니다. 소희는 저런 거지 같은 절름발이와 살며 행복할 수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운명이 소희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의 가슴 속에는 동생을 향한 광기 어린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소희의 행복을 망가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어사 대감 집 앞을 서성거리며 소희를 납치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낡은 비단 조각을 얼굴에 가린 채 어사 대감 집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잠든 방을 찾아가 침입했습니다. 정화는 칼을 들고 소희를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이년아, 어디서 감히 그런 고귀한 옷을 입고 있느냐? 소희는 겁에 질린 채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소희의 화려한 옷을 찢어버리며 광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심윤겸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정화를 제압했습니다. 어찌 감히 내 아내를 해치려 하느냐? 심윤겸은 정화를 나졸들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정화는 감옥에서 곤줄이며 소희에 대한 저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희가 안진뱅이가 된 것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 소희가 원래 나쁜 년이라서 그렇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갈수록 심해져 결국 감옥 안에서 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정화는 소희에 대한 집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어떻게든 나쁜 년이어야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으며 소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희야, 너는 나쁜 년이야. 너는 나쁜 년이어야 해. 결국 정화는 광기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소희라고 부르며 자신이 소희의 운명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어사 대감집에서는 소희의 다리가 기적적으로 낫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심윤겸의 사랑과 정성 덕분에 더 이상 목발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기뻐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벙어리라는 사실도 잊은 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왕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왕은 소희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그녀를 왕실의 가객으로 임명했습니다. 소희는 왕실의 가객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했습니다. 정화는 결국 감옥에서 슬프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왕실의 가객이 된 소희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니었으며 목소리까지 되찾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소희의 노래를 듣기 위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심윤겸은 왕실의 어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다하면서도 소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행복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조정의 부패한 관리들은 소희가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질투하여 그녀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왕실의 가객이 된 것이 마법에 걸린 것이라며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그들의 주장을 듣고 잠시 흔들렸지만 심윤겸의 충언을 듣고 소희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희는 왕의 총애를 받으며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화의 시신은 아무도 거두지 않아 길거리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이었지만 그녀의 악행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악행은 그녀의 영혼에 남아서 그녀의 영혼은 구천을 떠돌며 소희의 행복을 질투했습니다. 정화의 영혼은 소희의 꿈에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고 소희의 목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영혼 때문에 괴로워하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괴로움을 알고 정화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절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후에 정화의 영혼은 점차 평온을 찾고 소희의 꿈에서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영혼이 떠난 후 다시 안정을 찾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더욱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소희의 노래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고 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었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희의 노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으며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소희의 이야기는 세세손손 전해져 내려왔으며 그녀의 노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정화의 악행은 그녀의 시신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졌으며 소희의 선행은 그녀의 노래와 함께 세상에 남았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의 노래가 전국에 퍼져나가며 백성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에는 소희의 노래를 마법이라 모함했던 관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원로 대신과 결탁하여 소희의 명예를 실추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과거 소희가 살았던 마을의 원님을 매수하여 가짜 증인을 만들었습니다. 원님은 조정에 올린 상소문에서 소희가 어린 시절부터 기이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윤겸은 관리들의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기고 소희의 과거를 조사하기 위해 직접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희가 천사 같은 아이였다고 증언했지만 원님이 매수한 가짜 증인들은 소희가 저주를 부린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윤겸은 가짜 증인들의 모순된 발언을 찾아내고 그들이 원님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심윤겸은 증거를 들고 한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정회의에서 원님과 부패한 관리들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원님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죄를 자백했고 관리들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부패한 관리들을 엄벌에 처하고 소희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소희의 명예는 더욱 드높아졌으며 백성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관리 중 한 명이 감옥에서 탈출하여 소희의 과거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알고 있다는 편지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소희가 사실은 안진뱅이가 아니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소희의 과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편지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원님이 이미 사망하여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소희는 왕에게 편지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지만 왕은 소희의 말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왕의 불신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을 돌봐주었던 의원을 찾아가 진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의원은 소희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었지만 거기에는 소희가 안진뱅이였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실 소희는 어린 시절 정화의 괴롭힘 때문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척을 했던 것입니다. 정화는 소희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비밀을 숨겼습니다. 소희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왕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소희를 모함하는 부패한 관리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심윤겸은 왕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이미 왕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으로 위장하는 위험한 도박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의원에게 부탁하여 잠시 숨을 멈추고 맥박을 약하게 만드는 신비한 약을 구했습니다. 소희는 심윤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잠시 동안 자신의 시신을 감추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계획이 너무 위험하다고 만류했지만 소희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소희는 약을 먹고 숨을 멈추었으며 심윤겸은 소희의 시신을 비밀스러운 곳에 감추고 소희가 사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희의 사망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으며 왕은 자신의 불신 때문에 소희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소희의 사망 소식에 기뻐했지만 그들의 음모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희의 가객으로서의 위치는 이제 신화가 되어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소희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왕은 심윤겸에게 소희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시신을 찾는 척하며 부패한 관리들이 가짜 증인을 매수했던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원님은 이미 사망했지만 그의 일기장에
가짜 증인들의 이름과 관리들의 범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윤겸은 원님의 일기장을 찾아내어 왕에게 관리들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정화의 망령은 소희의 시신이 사라지자 더욱 광기 어린 모습으로 소희를 찾아다녔습니다. 정화의 망령은 소희의 시신이 감춰진 비밀스러운 곳에 나타나 소희를 찾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심윤겸은 정화의 망령이 소희의 계획을 방해할까 두려워 정화의 망령을 쫓아내기 위해 또 다른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후에 정화의 망령은 점차 약해졌으며 소희의 계획은 계속되었습니다. 심윤겸은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원님의 일기장을 보고 부패한 관리들의 죄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부패한 관리들을 즉시 체포하고 그들의 죄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망했던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사망이 위장이었음을 밝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왕은 소희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소희의 결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소희의 결백이 밝혀지자 부패한 관리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는 다시 왕실의 가객으로서 백성들에게 행복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망령은 소희의 계획이 성공하자 결국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가 죽음에서 돌아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후 한양은 다시금 평화를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이 체포된 후에도 그들과 연루된 나머지 일당들이 소희에게 복수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왕실의 가객으로서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을 질투하여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망령이 사라진 후에도 종종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호위 무사들을 배치했지만 적들은 더욱 치밀하게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희의 방에 수상한 자객이 침입하여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객은 소희에게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협박했습니다. 소희는 공포에 질렸지만 백성들을 위한 노래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심윤겸이 방으로 뛰어들어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자객은 체포되기 전에 자신이 정화가 남긴 부하라고 말하며 뒤바뀐 운명의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자객의 습격 이후 심윤겸은 소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소희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호위를 요청했고 왕은 흔쾌히 이를 허락했습니다. 소희는 안전한 곳에서 지내면서도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한 심윤겸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진 것인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감옥에 갇힌 부패한 관리들은 소희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도 소희를 탓하며 그녀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윤겸은 관리들을 신문하여 자객을 보낸 배후를 찾아내려 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탓을 하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절에서 정화의 넋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넋이 평온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중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으며 소희는 정화의 망령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소희는 제사 후에도 계속해서
정화의 망령에 대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망령이 자신의 노래를 시기하여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망 높은 승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승려는 소희에게 정화의 망령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는 그녀의 한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승려는 소희에게 정화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소희는 정화가 과거에 남긴 물건들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정화의 망령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깨닫았습니다. 소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망령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행복과 정화의 한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승려의 조언을 들은 소희는 밤마다 정화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정화가 겪은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언니의 희생 위에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을 덜어내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던 어느 날 밤, 소희의 눈앞에 정화의 모습이 투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정화의 망령은 과거의 광기 어린 모습과는 달리 비탄에 잠긴 슬픈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공포를 이겨내고 정화의 망령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행복입니까? 아니면 제 파멸입니까? 정화의 망령은 아무 말 없이 소희를 응시하다가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망령이 남긴 탄식 속에서 언니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있다는 모순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화의 망령이 나타난 이후 소희는 정화가 과거에 머물던 방을 뒤져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에서 낡은 비단 조각에 쌓인 작은 향낭을 발견했습니다. 그 향낭 안에는 정화가 소희에게 했던 독설과 질투가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편지를 읽으며 정화가 느꼈던 외로움과 열등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화는 소희가 안진뱅이로 사는 동안 자신은 비단옷을 입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삶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소희는 향낭을 들고 다시 제사를 지내며 정화의 망령을 불렀습니다. 언니, 당신의 한은 당신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한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때 정화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 소희의 손에 있는 향낭을 가리켰습니다. 망령은 향낭을 불태워달라는 몸짓을 했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뜻을 이해하고 향낭을 촛불에 불태웠습니다. 향낭이 타오르자 정화의 망령은 점차 밝은 빛으로 변하며 소희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자매가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모습과 같았습니다. 정화의 망령은 사라지기 직전 소희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너의 운명은 너의 것이니 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정화의 망령이 사라진 후 소희는 비로소 정화의 한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정화가 사라진 후에도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이 정화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왕실의 가객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이제 정화의 한을 치유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욱 강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왕의 엄명으로 소희는 다시는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노래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소희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왕실의 가객이라는 자리를 포기하고 그녀와 함께 한양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소희는 정화가 남긴 금기된 연가의 선율이 귓가에 맴도는 환청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정화의 망령이 자신을 비웃으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모습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괴로움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희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전국을 다니며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어떤 의원도 소희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양에서는 소희가 사라진 후 백성들의 슬픔이 깊어졌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소희가 사라지자 다시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소희의 노래를 잃은 후 나라의 불길한 징조가 계속되자 그녀의 결백을 의심하며 다시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윤겸은 왕의 명령을 받고 소희를 데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소희가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 정화가 남긴 저주를 풀 수 있는 단서를 찾아 도성 안을 헤매었습니다. 소희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관리들은 소희를 비웃으며 그녀가 저주받은 가객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소희는 사람들의 시선에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사람들을 파멸시킬까 두려워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에게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한 목소리를 찾아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심윤겸은 과거 정화의 망령을 달래기 위해 찾아갔던 승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승려는 소희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녀가 직접 정화의 한을 완전히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희는 정화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으며 언니가 자신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한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열등감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무덤을 찾아가 그녀의 한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받기를 빌었습니다. 그 순간 소희의 가슴 속에서 응어리진 무언가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저주가 아니라 언니의 한까지 감싸 안아야 하는 운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소희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깊고 애절한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진정한 가객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은 소희의 노래는 한양 전체에 다시금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정화의 망령이 남긴 치명적인 연가의 힘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소희의 노래가 부패한 관리들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광기를 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소희의 목소리에 숨겨진 연가의 저주를 자신에게 옮겨 소희를 평범한 가객으로 살아가게 하려 했습니다. 심윤겸은 과거에 소희를 치료했던 의원을 찾아가
목숨을 걸고 저주를 옮기는 법을 물었습니다. 의원은 그것이 불가능해 가까운 일이며 실패하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심윤겸은 소희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심윤겸의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래가 언니의 한을 풀어주었다고 믿으며 행복에 잠겨 있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에게 저주를 옮기기 위해 한양에서 가장 영험한 절을 찾아가 비밀스러운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며 절로 데려갔습니다. 소희는 심윤겸의 다정한 모습에 행복해하며 의심 없이 그를 따랐습니다. 절에서 의식을 행하던 중 정화의 망령이 다시 나타나 심윤겸의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망령은 심윤겸의 사랑이 소희를 다시 비극으로 이끌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윤겸은 정화의 망령에 맞서 소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망령에게 소희는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며 자신이 그녀의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의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심윤겸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저주라면 자신이 짊어지겠다고 말하며 심윤겸을 끌어안았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이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랑을 보여주자 정화의 망령은 그 모습에 감동하여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망령은 사라지기 전 자신이 가지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두 사람이 이루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은 저주를 옮기는 의식 대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맹세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옮기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왕은 소희와 심윤겸의 사랑을 보고 감동하여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백성들은 가객 소희와 그녀를 지킨 심윤겸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소희는 이제 저주받은 가객이 아니라 사랑을 노래하는 가객이 되어 백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의 행복한 결혼식 이후 궁궐은 잠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정화의 망령이 사라진 자리에서 뜻밖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화가 죽기 전날 밤 숨겨두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왕은 일기장을 읽고 정화가 소희를 미워했던 이유가 단순히 열등감 때문만이 아니라 왕실의 깊은 비밀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화의 일기장에는 소희의 친어머니가 왕의 형인 전왕의 후궁이었으며 전왕이 급사한 후 소희의 어머니가 소희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사망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이 사실을 알고 소희를 미워하면서도 자신의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왕은 정화가 소희를 질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동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은 정화의 일기장을 심윤겸에게 보여주며 이 사실을 비밀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관리들은 여전히 소희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여 일기장의 내용을 이용해 소희를 다시 모함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소희가 전왕의 혈육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퍼뜨려 그녀가 왕실의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은 가객 소희가 왕실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그녀의 노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일기장의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고 부패한 관리들이 정화의 일기를 이용해 모함을 꾸미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왕은 관리들의 음모를 분노하며 그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미 일기장을 훔쳐 달아난 후였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전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알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실의 분쟁에 휘말려 심윤겸에게 다시 위험을 초래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진정시키며 그녀가 누구의 핏줄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아내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찾아내어 소희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관리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윤겸은 부패한 관리들을 추적하여 그들이 일기장을 숨겨둔 곳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이미 일기장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퍼뜨린 후였습니다. 소희는 관리들의 음모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했지만 백성들은 그녀의 노래를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소희가 누구의 혈육이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행복을 전해준 가객으로 기억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반응에 안도하며 소희의 노래가 저주가 아니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부패한 관리들은 백성들의 분노를 사서 체포되었고 일기장은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자신이 전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비밀로 하며 심윤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소희가 전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궁궐은 다시금 거센 폭풍우 속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왕실의 안위를 흔드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보물인 금륜의 가야금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가야금은 전왕이 소희의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소희의 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왕은 보물을 훔친 자가 소희의 핏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는 부패한 관리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은 자신들이 보물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소희가 전왕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물을 숨겼다고 모함했습니다. 궁궐은 보물을 찾으려는 자들과 숨기려는 자들의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왕은 심윤겸에게 보물을 찾지 못하면 소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금륜의 가야금을 찾기 위한 목숨을 건 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화의 일기장과 궁궐에 숨겨진 기록들을 분석하며 보물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가 다시금 위험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다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심윤겸은 보물을 찾기 위해 정화가 평소에 자주 방문했던 비밀스러운 장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정화가 왕실의 비밀을 알고 있었으며 보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심윤겸은 정화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에 남겨진 힌트를 통해 보물이 궁궐 지하에 숨겨진 창고에 숨겨져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소희와 함께 지하 창고로 내려갔지만 그곳은 이미 부패한 관리들의 의의 함정이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은 함정에 빠져 위기에 처했지만 심윤겸의 기지로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함정 속에서 정화가 남긴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보물을 이용해 왕실을 전복하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은 관리들의 계획을 막기 위해 보물을 먼저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함정 속에서 발견한 기록을 이용해
보물의 위치를 좁혀갔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가 단순한 열등감이 아니라 왕실의 거대한 운명에 얽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3-3 심윤겸은 소희와 함께 보물이 숨겨진 궁궐에 숨겨진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과거 전왕이 소희의 어머니와 비밀스럽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보물은 그곳에 숨겨져 있었고 관리들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심윤겸은 관리들과의 싸움에서 소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소희는 심윤겸을 돕기 위해 자신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소희의 노래는 관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심윤겸은 그 틈을 타 관리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들은 보물을 찾아내 왕에게 가져갔고 관리들의 음모는 결국 밝혀졌습니다. 왕은 소희와 심윤겸의 공로를 치하하고 소희를 왕실의 혈육으로 인정했습니다. 소희는 보물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인정받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다시 왕실의 분쟁에 휘말리게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금륜의 가야금을 되찾음으로써 소희의 혈통은 완벽하게 증명되었으나 그것은 동시에 그녀가 왕실의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다시 던져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은 소희의 정당한 지위를 되찾아 주려 했지만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 온 원로 대신들은 소희를 왕실의 핏줄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희가 전왕의 혈육이라는 사실이 왕실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국가의 불길한 징조를 가져올 것이라며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관리들은 숨겨둔 정화의 편지를 이용하여 소희가 언니의 삶을 훔쳤다는 프레임을 씌워 그녀를 부도덕한 존재로 몰아갔습니다. 소희는 왕실의 핏줄이라는 영광 대신 백성들의 비난과 관리들의 모함에 시달리며 깊은 고통에 빠졌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원로 대신들과 직접 맞섰습니다. 그는 소희의 친어머니가 겪었던 비극을 밝히고 소희가 겪은 모든 고통이 탐욕스러운 관리들 때문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대신들은 심윤겸의 주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를 영모죄로 몰아처형하겠다는 위협을 가했습니다. 소희는 자신 때문에 심윤겸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를 지키기 위해 관리들과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직접 상소문을 올려 원로 대신들의 부패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왕은 심윤겸의 상소문을 보고 분노했지만 대신들의 세력이 너무 강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대신들은 심윤겸을 암살하기 위해 자객을 보냈고 심윤겸은 자객과 싸우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희는 부상당한 심윤겸을 간호하며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기억하며 심윤겸을 위해 마지막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노래는 저주받은 연가가 아니라 치유와 사랑을 담은 새로운 노래였습니다. 소희의 노래는 심윤겸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에게 다시 싸울 힘을 주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노래를 들으며 마지막 싸움을 위해 궁궐로 향했습니다. 그는 소희에게 자신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노래를 멈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윤겸은 궁궐에서 원로 대신들과의 마지막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는 관리들의 모함과 음모를 폭로하고 왕이 직접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왕은 원로 대신들의 부패를 인정하고 그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심윤겸은 대신들이 설치한 덫에 걸려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소희가 궁궐에 나타나 마지막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궁궐 전체에 퍼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왕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관리들의 모함은 결국 밝혀졌고 심윤겸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은 소희와 심윤겸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들의 맹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와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심윤겸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노래하는 가객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원로 대신들의 체포 이후 궁궐과 한양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왕은 소희의 핏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에게 왕실의 가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주려 했으나 소희는 궁궐의 화려함보다는 백성들과 호흡하는 자유로운 가객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심윤겸과 함께 궁궐을 떠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작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박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언니 정화에 대한 부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 정화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그녀가 언니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도록 묵묵히 도왔습니다. 그들은 마을 뒷산에 정화를 위한 작은 사당을 짓고 매일 정화의 넋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희는 정화의 영혼이 더 이상 저주받은 연가에 갇히지 않고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한이 결국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언니는 항상 더 많은 것을 가졌으나 더 많은 사랑을 갈구했고 자신은 가진 것이 없었으나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불균형한 운명이 정화의 한이 되어 소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윤겸은 사당을 짓는 내내 소희의 곁을 지키며 우리의 행복이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희를 다독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마을에는 소희와 심윤겸의 다정한 모습이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마을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정화의 이름으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누군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니의 넋을 달래고 백성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들은 소희의 노래를 배우며 웃음을 되찾았고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던 소희의 눈앞에 정화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망령이나 유령이 아니라 꿈처럼 아련하고 평온한 모습의 언니였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소희를 미워하지 않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화는 소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너의 노래로 내 목까지 사랑을 전해다오. 라는 말을 남기고 밝은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습니다. 정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작은 향기가 남아 있었고 소희는 드디어 언니의 한을 완전히 풀어주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언니가 미워했던 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녀를 그렇게 몰아갔던 가혹한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운명의 사슬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정화가 떠난 후 소희의 노래는 더욱 깊은 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주었습니다. 심윤겸은 소희의 노래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며 그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왕은 소희의 노래를 잊지 못해 종종 그들의 마을을 찾아왔고 백성들은 가객 소희와 심윤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나누었습니다. 소희의 노래는 한양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가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노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뒤바뀐 자매의 운명은 결국 선과 악의 최종적인 심판을 넘어 진정한 화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희는 자신의 과거와 언니의 한을 모두 품고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전해지며 사랑은 모든 저주와 운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진리를 증명했습니다. 소희와 심윤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소희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언니가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두 자매의 영혼이 합쳐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습니다. 운명은 때로 우리를 가혹한 시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과 용서는 결국 모든 저주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 됩니다. 소희의 노래가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듯 우리 모두의 삶에도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뒤바뀐 운명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했던 두 자매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되길.